사과입니다. 사과가 얼마나 큰 힘을 가지고 있는지, 특히 사과를 하지 않았을 때 그게 얼마나 큰 문제가 될 수 있는지, 그리고 이 책에 나온 내용은 아니지만 사과와 연봉의 관계에 대해서 같이 좀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책 읽는 의사 다다기훈입니다. 제가 이제 유튜브 채널을 처음 시작할 때 제가 좋아하는 유튜브 채널인 존 캠피어라는 분을 약간 벤치마킹을 하고 싶었어요. 저도 저런 역할을 할 수 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서 이제 시작을 했는데, 일단은 처음 시작하면서는 제 얘기 위주로 제가 본 책들, 제가 경험한 일들, 제가 관심 있는 의학 분야 이런 쪽으로 방송을 진행을 했다면, 이제 구독자도 조금 모였겠다. 이제 소통을 하는 채널으로 좀 키워가고 싶습니다. 그래서 카테고리별로 이제 뭐 사연이라든지 추천이라든지 받아서 이제 방송을 좀 진행을 해보려고 하는데요. 어차피 저는 메일이 없더라고 하더라도 꾸준히 올릴 만한 관심 분야와 콘텐츠는 있지만, 말씀드린 것처럼 소통을 좀 같이 하고 싶어서, 그리고 저는 지금 상황에서는 제가 책을 좋아하기 때문에 좋은 책이 있다면 제가 읽고 또 제가 읽어 주었으면 하는 책이 있다면 추천을 좀 해주시길 바랍니다. 저의 메일 주소 띄우겠습니다. 숫자 1 그리고 영어 T5 그리고 숫자 9입니다. 1 to 9 해서 아주 옛날에 만든 네이버 아이디라서 4글자밖에 안 돼요. 저희 블로그 주소랑 똑같은데요. 그쪽으로 책 추천 아니면 책 읽는 의사를 제목에 넣어서 메일을 보내주시면 이 책을 왜 어떤 이유에서 저에게 소개시켜 주는 책인지, 뭐 아니면은 책의 내용을 간단히 소개시켜 주셔도 되고요. 그렇게 해주시면 그 책을 제가 읽고 또 방송을 하는 과정을 조금 만들어 보려고요. 사실 방송까지는 못할 수도 있지만 제가 워낙에 말씀드린 것처럼 좋은 책 추천받는 것은 좋아하기 때문에 메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김에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댓글 부탁드릴게요. 이제 별로 낯간지럽지 않네요. 그래서 이 책 읽어드릴 책은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제가 사과가 얼마나 중요한지, 사과가 얼마나 큰 파괴력을 가지고 있는지, 사과를 하지 않는 것이 얼마나 큰 파괴력을 가지고 있는지 깨닫게 만든 책이에요. 그래서 사실 이 책을 읽고 2013년도에 책을 읽었는데요. 그때 읽고 나서 가족들에게 사과를 했습니다. 제가 죽이러 갑니다. 책 읽는 의사에서 말했던 것처럼 저는 굉장히 저도 힘들었지만 제가 힘들기 때문에 가족들에게 입히는 상처를 저는 미안하다고 얘기를 안 했던 것 같아요. 왜냐면 나는 그 당시 저는 피해자였으니까, 제가 생각하기에는 제가 피해자였기 때문에 제가 가해자들한테 어떻게 해도 그게 문제가 안 된다라고 생각을 잘못하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반성문이나 이런 거는 썼었지만 사과를 제대로 한 적이 없어서 굉장히 거의 한 10년이 지나고 나서 사과를 했나요? 10년, 한 5년에서 10년 정도 지났지만 그래도 뜬금없이 이 책을 읽고 가족들에게 진심으로 사과를 하고, 또 전에 가족들에게 상처 입히고 또 잘못 살았던 것만큼 열심히 잘 살아야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된 것 같아요. 가족들 얘기만 하려면 목이 맥혀. 너무 잘못된 삶을 살아와서 그런가 봐요. 그래서 일단 그 부분을 가장 먼저 읽어드리겠습니다. 가족들에게 이야기는 꼭 해줘야겠다. 내가 미안하다라는 부분을 말해야겠다라고 생각하게 만든 부분이에요. 원한에서 빠져나오기. 인간은 종종 원한에서 빠져나오느라 힘든 시간을 보낸다. 우리는 상처받았을 때 상처를 준 사람이 잘못을 인정하고 사과할 때까지 마음의 문을 열지 못한다. 우리는 틀어져 버린 관계를 슬퍼하지만 만약 우리가 먼저 움직였다가는 또다시 상처를 받는 곤란에 처하면 지옥이 따로 없으리라고 생각한다.
옛 연인과 친구는 상대방이 먼저 움직이지 않는 한 자신들의 마음을 풀지 않겠다면서 부정적인 생각과 갈등 속에 자신을 가둔다. 효과적인 사과를 하지 않으면 무슨 일이 벌어질지 우리는 모두 잘 알고 있다. 평생 쌓은 우정과 중요한 가족 관계가 깨어질 것이다. 최초의 잘못에 대한 상세한 내용은 쉽게 잊히곤 한다. 원한을 품고서 몇 년이 지나면 그 분쟁으로 남는 것은 상대방에게 사과를 받지 못했다는 사실에 대한 씁쓸함 뿐이다. 나의 두 사촌은 이제는 생각도 나지 않는 한 남자를 두고서 서로 약간의 경쟁심 때문에 욕설이 섞인 말다툼을 한 후 수십 년 동안 서로 등지고 살고 있다. 두 여인 사이의 원한에 지속적으로 불을 지핀 에너지는 각자의 상대방의 사과를 먼저 요구하는, 즉 체면 유지에 대한 확고한 신념이다. 모든 가정이 이와 비슷한 경험을 하는 것 같다. 사과의 파워는 너무 강력해서 누군가에게 상처를 입히고서도 사과하지 않는다면 당신은 상처 그 자체보다도 실제로 더 큰 타격을 상대방에게 주는 셈이다. 예를 들어 만약 내가 새 것이나 다름없는 당신의 자전거를 빌려 진흙범벅으로 만든 채 돌려줬다면 당신은 나의 행동에 짜증을 내겠지만 상처를 받지는 않을 것이다. 그러나 만약 내가 사과는커녕 잘못을 인정하지도 않으려고 한다면 당신은 크게 분노할 것이다. 왜 그럴까? 내가 사과하지 않는 것은 마치 내가 당신의 재산뿐만 아니라 당신과 우리의 우정까지도 가볍게 여기고 있다는 무례함 혹은 심지어 경멸감을 나타내는 것으로 비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한 태도를 보인다면 어떤 관계든 깨질 수밖에 없다. 일단 이 부분을 읽으면서 저는 많이 충격을 받았어요. 잘못을 얼마나 큰 걸 저질렀느냐 이상으로 사과를 하지 않았을 때 그 상처가 더 크다는 것, 그리고 그 상처는 원한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것, 경험은 했었지만 인식은 제대로 못하고 있었거든요. 이렇게 글로 옮겨놓으니까 느낌이 전혀 다르더라고요. 정말 사실 내가 그 상대에게 기분이 상했던 일이 정말 사소한 일일 수 있어요. 그 사람이 잘못했지만 큰 일은 아니에요. 그런데도 사과를 하지 않으려고 하면, 그냥 어물쩍 넘어가려고 하면 상처가 되더라고요. 여기 적혀있듯 나라는 사람을 무시하는 거고 나와의 관계를 중요시 여기지 않는다라는 느낌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이제서야 깨달았습니다. 그 당시에. 그래서 저희 가족들에게 한 명 한 명씩 사과를 했죠. 특히 가장 많이 상처 입힌 엄마. 말로도 행동으로도, 그리고 그 사랑을 부정하면서 많이 아프게 했던 엄마한테 사과를 했고, 마찬가지로 아빠한테도 관심을 보이려고 하면 거부했으면서 나에게 관심이 없다고 많이 지랄을 했던 저를 사과를 했습니다. 그리고 실제적으로 범죄도 저질렀잖아요. 엄마 아빠 돈을 훔치고, 엄마 아빠가 학원비 내라고 했던 거 학원 몇 달 안 가면서 그거 그 시간마다 나가서 혼자서 만화책 보거나 책 보거나 그랬으면서 사과할 일이죠. 반성문을 떠나서 성인이 되었으니까 그 당시는 모르겠지만 이제 와서라도 사과를 해야 할 일이 맞았습니다. 그리고 언니에게도. 제가 진짜 너무 막 나갔기 때문에 여러모로 학교도 안 가고 막 그랬으니까요. 근데도 이제 학교에서 또 이걸로 이제 선생님들이랑 잘 지내고 학생들이랑도 잘 지내고 그러니까 친구들이랑도 잘 지내고 막 그래가지고 집에서는 더 속상했을 거예요. 왜 이렇게 집에서는 이 모양일까? 밖에서도 저러면 어떡하나 이런 생각도 했을 거고. 근데 그런 만큼 언니가 정말 중요한 시기에도 가족들의 그 관심이 저에게 향해져 있을 때가 종종 있었어요. 언니가 고3 때도 그렇고, 언니는 스스로 알아서 하니까. 제가 사실 그때도 이제 관종인데 관심을 받고 싶어서 아마 그 지랄을 했을 수도 있는데, 근데 그게 너무 뒤늦게 미안하더라고요. 물론 언니는 여전히 똑똑해서 뭐 잘 가긴 했지만 뭐 또 다르게 더
잘 됐을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고, 어쨌든 그래서 아주 뜬금없게 그 5년, 6년 전에 고등학교 때 일을, 중학교 때 일을 진심을 담아서 사과를 했습니다. 지금도 미안하죠. 여기에도 나와 있듯이 사과라는 게 결국에는 그 일이 없었다라고 하는 게 아니라 그거를 가지고 가는 거죠. 가지고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그 생각도 해요. 제가 되게 나쁜 사람이 될까봐 어렸을 때는 걱정을 했는데 어렸을 때 나쁜 짓을 많이 해서 그런지 이제는 나쁜 짓 못 하겠더라고요. 생각보다. 반항할 거 다 해봤나 봐요. 자, 사과는 해명을 포함해야 하는가? 일반적으로 해명은 사과의 부담의 짐을 지운다. 사과에서 확인의 차원은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분명히 함으로써 희생자들이 가해자의 잘못이 단순 사고였는지 부주의 때문인지 아니면 고의적이었는지 판단하도록 요구한다. 그러나 해명을 하다 보면 필연적으로 가해자의 의도에 대한 언급을 피할 수 없다. 또 우리가 경험했듯이 희생자들이 맨 처음 사과를 요구할 때 가해자의 의도에 대해서는 별 관심을 보이지 않는다. 그들이 관심을 가지는 것은 오직 결과이다. 해명은 유감스럽게도 피해자보다는 가해자의 필요에 부응하곤 한다. 해명을 하다 보면 결국에는 자기 방어나 합리화로 귀결되는데 이러한 유혹을 이겨낼 수 있는 사람은 많지 않을 것이다. 이 점에서 나는 아론 라자르와 견해를 달리한다. 아론 라자르는 그의 책 사과에 관하여에 다음과 같이 설명한다. 피해자들은 사과가 해명을 포함하지 않는다면 그 점을 종종 불만족스럽게 여긴다. 그들은 해명을 자신들에 대한 빚의 일부로 생각한다. 그렇지만 내 경험에 따르면 피해자들은 그들이 용서할지 여부를 고려할 때에만 해명을 요구한다. 그러나 사과하는 시점에서 이루어지는 해명은 거의 요구되지 않고 원하지도 않는 것이 보통이다. 나는 어떤 해명도 하지 않는 단순한 사과가 가장 효과적이라고 생각한다. 만일 효과적인 사과가 해명을 포함해야만 한다면 그 해명은 가해자를 좋게 보이게 만들기보다는 더 나빠 보이게 만들어야 한다. 그렇게 함으로써 해명은 가해자의 책임을 더욱 강조하고 가해자에게 유익을 주는 도구로 사용되지 않을 것이다. 책임감에 대한 문제를 다룰 다음 장에서 나는 캠페인 운동원과 혼외 정사를 한 사실을 시인한 전 미국 상원의원 존 에드워즈의 사과를 소개할 것이다. 사과 성명에서 에드워즈는 자신의 행동에 대해 이렇게 해명했다. 수차례 진행된 캠페인 과정에서 나는 내가 특별한 사람이라는 믿음을 갖기 시작했고 점점 자기중심적이고 자기도취증에 빠진 사람이 되어갔습니다. 이런 해명이라면 환영한다. 그가 깨달은 자신의 성격적 결함을 밝히고 있기 때문이다. 또 그 해명은 오히려 사과를 진척시키는데 그것이 그의 적들에게 공격의 빌미를 제공한다는 사실을 잘 알기 때문이다. 일단 조금만 더 읽어드릴게요. 정말 이상하게도 하찮은 것에 대한 사과일수록 해명에 대한 필요성은 커진다. 나는 그것을 사과에 전도된 해명의 법칙이라고 부른다. 잘못이 더 사소하거나 개인적인 것일수록 해명의 필요성은 더 커지고 잘못이 더 중차대하거나 덜 개인적인 것일수록 해명의 필요성은 더 작아진다. 예를 들어 만약 내가 스타벅스에서 낯선 사람과 부딪혔다면 해명은 거의 의무적이다. 죄송합니다. 제가 당신을 못 봤어요. 이 사과의 표현에서 두 번째 문장은 해명인데 이런 해명을 생략하는 것은 앞서 부딪힌 것보다 더 큰 잘못으로 간주되기도 한다. 잘못이 더 중차대하고 일반적일수록 해명하는 것이 도움이 되지 않는다. 예를 들어보자. 빌 클린턴이 마침내 모니카 르윈스키와의 불륜 관계를 사과했을 때 그가 구체적인 설명을 했다면 당연히 그 인턴을 2번 죽이는 일처럼 비쳤을 것이다. 전 뉴욕 주지사 엘리어스 피처가 매춘부를 고용한 일 때문에 사임했을 때 그는 현명하게도 그 어떤 해명도 하지 않았다. 이번에는 책은 조금만 읽어드릴 거예요. 근데 벌써 14분이네요.
사과를 한다는 것은 우리가 불완전하다는 사실을 인정하는 행동이다. 사과는 어떤 수단을 써서라도 그저 공경에서 빠져나오려는 하는 방책이 결코 아니다. 또 우리의 불완전함이 야기한 상처에 대해 면죄부를 제공하는 것도 아니다. 사과의 역할은 죄송하다고 말하고 우리가 잘못 대한 사람들에게 배상하며 앞으로는 잘못 행동하지 않겠다는 결심을 포함하는 치유적인 과정을 제공하는 것이다. 사과는 우리가 완전한 채 하는 것보다 더 지속 가능한 방식이다. 우리의 잘못을 시인하고 지적하고 궁극적으로 우리의 실수를 받아들임으로써 굴욕을 가슴에 품을 수 있고 그리하여 우리의 진정한 자아, 곧 불완전하고 인간적인 한계가 있는 자아에 안식을 준다. 상담 칼럼니스트 캐럴린 학스는 이러한 사실을 가장 훌륭하게 표현하고 있다. 가장 고결한 사람들이 그렇게 차별성을 보이는 것은 그들이 완전하기 때문이 아니라 얼간이처럼 행동했을 때 그 사실을 고백하고 자신들이 버려놓은 잘못이 무엇이든지 최선을 다해 수습하기 때문이다. 가해자가 오만함을 버리지 못하고 잘못을 저지르고 시인하지 않을 때 그는 커다란 대가를 치른다. 오만함은 무분별을 낳고 무분별은 어리석음은 재앙을 낳는다. 사과를 거부하는 가해자는 이혼을 당하거나 직장을 잃거나 자녀와 동료의 존경을 잃는다. 또 무엇보다도 자기 자신을 상실한다. 당신의 자존심을 보호하기 위해 오만함의 벽을 쌓으면 쌓을수록 당신의 참된 자아와의 교제는 더욱 소원해진다. 치료 전문가 버버리 옌겔이 자신의 책 사과의 힘에서 한 말이다. 그녀는 계속해서 다음과 같이 말한다. 궁극적으로 당신이 세상에 보여주는 거짓자, 곧 언제나 자신만만하고 언제나 당신이 옳고 언제나 최상의 위치에만 있으려 하는 모습이 당신 자신을 점령하여 당신에게는 참된 자아가 거의 남아있지 않게 된다. 잘못을 저질렀을 때 기꺼이 사과를 하면 가해자는 커다란 혜택을 얻는다. 당신이 잘못을 받아들이고 사과하기를 회피하고 싶은 저항감을 물리칠 용기를 발휘해야 할 수 있다면 당신의 청렴성은 눈에 띄게 성장한다. 사과는 궁극적으로 자신의 행동이 다른 사람들에게 미치는 영향을 정확하게 분별하는 자기인식을 형성하는데 최고의 방법이 될 수 있다. 더군다나 사과를 통해 당신의 잘못된 행동에 대한 비난을 사전에 차단함으로써 당신 주위의 세계에 더욱 강력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다. 효과적인 사과는 당신이 이 세상에서 어떤 위치에 있는지 가장 정확하게 보여준다. 사회적 관점에서도 사과는 매우 중요한 혜택을 준다. 당신이 모든 것을 다 알고 있으며 전혀 오류가 없는 전문가가 되어야 하는 부담감을 내려놓으면 당신의 호기심과 공감성은 크게 발전할 것이다. 당신이 저지른 잘못과 그것이 다른 사람에게 입힌 피해에 대해서 정직하게 받아들인다면 그러한 잘못을 되풀이해야 할 가능성은 자연스럽게 줄어든다. 자신의 실수를 직면함으로써 당신은 자신의 오류를 숨기려는 노력을 단념하게 된다. 실수를 숨기는 것은 조직에 피해를 줄 뿐만 아니라 잘못을 숨긴 죄까지 덧붙여 가해자에게 끔찍한 대가를 치르게 한다. 사과를 함으로써 당신은 끊임없는 긴장감에서 자유로워질 수 있으며 당신이 잘못을 저지른 사람들에게 좀 더 신속하게 돌아가도록 만든다. 사과를 한다는 것은 당신이 친구, 가족, 그리고 동료와 사회적으로 다시 연결되었음을 의미한다. 주위 사람들이 당신을 진정한 쌍방향 소통이 가능한 사람이라고 느낄 때 당신은 그들과 긴밀하게 연결되었다고 확신할 것이다. 네, 여기까지만 일단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 책에서 말하는 바를 결국에는 평생 느낄 것 같아요. 사과를 하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그리고 사과를 하지 않았을 때 얼마나 큰 일까지 이어질 수 있는지. 근데 그거를 굉장히 이해하기 쉬운 money. 돈 정말 좋아하거든요. 돈 이야기로 옮겨보겠습니다. 이거는 행복에너지라는 책에 나왔던 부분인데요. 사실 해석이 조금 잘못되기는 해서 제가 CNN 기사를 한번 찾아봤습니다. CNN 기사에서 여러 가지 단어들을 조사를 해봤어요. 어떤 표현을 썼을 때 어떤 그런 걸 말을 썼을 때 연봉과 연관성이 있냐 이런 말도 안 되는 연구였는데 그 중에 하나가 사과할 의향
죄송합니다 라고 말할 의향이 있냐 없냐를 조사를 했어요. 근데 충격적이게도 I'm sorry라고 말할 사람들이 I'm sorry라고 말할 의향이 있는 사람들이 훨씬 더 높은 연봉을 받았어요. 게다가 그냥 높은 연봉을 받았다 정도의 수준이 아니라 거의 연봉이 오를 때마다, 그러니까 정방향 상관관계라고 해야 될까요? 연봉이 사과할 의향과 함께 거의 일직선상으로 올라갔습니다. 내가 사과할 의향이 있는 사람들이 결국 연봉을 더 많이 받았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사실 이 해석은 조금씩 달라질 수가 있죠. 돈을 많이 벌어서 사과를 한 걸 수도 있고, 사과를 많이 하는 사람들이 돈을 많이 벌 수도 있고. 근데 여기서 포인트는 저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거랑 다르다는 거예요. 일반적으로 생각을 하기에는 사실 돈을 많이 버는 사람, 위에 있는 사람들, 잘 올라간 사람들은 사과 절대 안 할 것 같잖아요. 왜냐면은 갑질하는 사람들인가. 근데 물론 그런 사람들도 있겠지만 막상 조사를 해봤을 때 사과를 할 의향이 있는 사람들이 오히려 돈을 더 잘 버는 상황으로 나타났습니다. 돈을 더 잘 버는 사람 중에 사과를 할 의향이 있는 사람이 더 많았고요. 그래서 과실이 있는 경우에 사과를 할 가능성이 연봉이 10만 이상인 사람들은 92%였고 7.5에서 10만인 사람들은 89%, 그리고 5만에서 7.5만 불인 사람들은 84%, 3.5에서 5만은 72%, 이렇게 쭉쭉쭉 내려갔어요. 2.5만 불 이하는 52%, 이렇게 되고요. 그리고 연봉이 쭉쭉쭉 떨어질수록 사과할 의향도 같이 줄어든 건데요. 마찬가지로 과실이 없을 때 사과할 의향이 나타나는가, 이거에 대해서도 연봉이 높은 사람들이 훨씬 더 높은 의향으로 사과할 마음을 보였습니다. 전혀 없는데도요. 전혀 잘못한 게 없을 때 사과할 확률은 22% 고소득자에서 나왔고, 저소득자에서는 13%가 나왔습니다. 사실 이 결과가 나온 원인에 대해서 다양하게 설명을 하는데요. 일단 제가 가장 마음에 들었던 거는 결국 사과를 할 수 있다는 것 자체가 어떤 리더십을 보여주는 거라는 거죠. 실제로 이제 어떤 상황이 되었을 때 그러니까 동기들과 함께 일을 하는 상황에서 동료들과 함께 일을 하는 상황에서 일이 문제가 됐어요. 문제가 됐을 때 나서서 사과를 하는 사람은 괜히 그 팀의 리더처럼 보이잖아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점점 성공을 하게 되고 인망이 쌓이고, 그런 만큼 승진의 가능성도 높아지고, 요 설명이 가장 마음에 들었고, 그거랑 같이 해서 또 설명으로 나왔던 것이 사회적인 스킬이라는 거예요. 사과를 한다는 것도 결국 인간관계를 형성을 하는 거고, 사람과 사람과의 사이를 잘 조종할 수 있다라는 것 자체가 사회적인 레더를 올라가는 데 굉장히 큰 도움이 된다라는 거. 그리고 또 하나, 돈을 많이 벌고 있기 때문에 내 자신에 대한 안정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사과를 한다는 거에 대해서 자신의 커리어가 망가지거나 아니면은 자신의 그런 존재감이 떨어진다라는 생각을 별로 안 하기 때문에 사과를 한다라고 나와 있고요. 그리고 또 하나, 성공한 사람들은 허락을 구하기보다는 일단 저지르고 사과하는 경우가 많아서 일 수도 있다라고 나와 있었습니다. 근데 사실 이 기사를 읽었을 때가 언제죠? 2017년도였어요. 2017년도였지만 중요한 게 그 당시에도 정확하게 이해는 못했어요. 정확하게 이해는 못했습니다. 그렇지만 저는 언제나 돈이 안 드는 거는 믿고 따릅니다. 돈이 안 드는 건 믿고 따르는 편이어서 이전에 읽었던 책 읽는 의사에서 운이 좋은 사람을 만드는 아주 사소한 비결, 습관들, 그 책에서도 그냥 운이 좋다고 생각하면 운이 좋아지는구나 라고 생각해서 계속 운이 좋아지는 습관을 실천을 하고 있었던 거랑 마찬가지로 사과를 할 의향이 많아지면은 돈이 많이 벌 수 있겠구나 라고 생각을 하고 열심히 행동을 했습니다. 사실 지금까지 돈이야 그냥 전공의 생활에서 더 벌겠어요. 그렇지만 사과할 의향을 꾸준히 가져가고 있고, 그리고 작년에는 올해군요. 올해는 드디어 이게 무슨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깨달았습니다. 바로 대표자가 사실 사과를 해야지만 먹혀요. 제가 의국정을 하면서 느낀 부분인데, 사실 아무리
발인 연차, 1년차가 잘못한 일이라도 1년차가 사과를 하는 것보다 제가 치프입니다. 저희 그 과에서 잘못된 게 진행된 부분이 있어서 사과드립니다. 했을 때 훨씬 더 원만하게 해결이 됐어요. 저희가 그 다른 과 교수님에게 그 전달이 잘못이 된 부분도 사실 그 방법도 문제죠. 뭐 전화로 문자로 한 것이 아니라 그 제가 직접 가서 사과를 드렸을 때 전혀 그냥 스무스하게 처리가 됐던 것도 이래서 올라갈수록 사과할 의향이 많아야 되는구나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이전에 그 삼성병원 사건이 났을 때 이재용이 사과를 하는 부분, 그리고 막 그 논란이 생기면 그 회사 대표가 사과를 하잖아요. 사실 저는 그게 조금 이해가 안 갔어요. 왜 그 사람들이 사과를 하지? 라고 생각을 했는데, 결국 그 정도 위치에서 사과를 할 때 사람들이 사과를 받아들일 수 있게 되니까. 사건의 문제긴 하겠지만, 어느 정도 크기의 사건이냐의 문제겠지만, 그래서 결국 리더, 대표, 이런 사람들은 사과를 점점 내가 잘못한 게 아니라고 하더라도,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 그 KFC, 이게 직원이 잘못한다고 하더라도 KFC 그 홍보팀에서 또 거기 대표 뭐 이사라든지 이런 사람이 사과를 하게 되는 상황이 또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사과문을 발표하거나 뭐 기자회견 한다거나 하는 방식으로 그 사람이 잘못한 거 사실 하나도 없는 걸 수도 있죠. 왜냐면은 이 인간성이 들어온 사람이 있는 걸 수도 있고, 그렇지만 그래도 대표라는 것은 그런 역할이니까, 리더라는 것은 그런 역할이니까 라는 이해를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사과를 할 의향을 언제나 마음에 품고 있으려고요. 그리고 적혀 있는 것처럼 관계가 친밀할수록, 편할수록 아무 생각 없이 이 정도는 잘못이 아니지라고 사과 자체를 안 하는 행동을 했던 적도 있는 것 같은데, 그런 거는 이제 안 하려고요. 다시 한번 기억하기 위해 절판된 도서이지만 한번 읽어봤습니다. 네, 이 정도로 마무리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제가 이제부터 책 추천도 한번 받으려고 합니다. 책 읽는 의사 혹은 책 추천이라는 제목을 달아서 1to9 129@naver.com 으로 메일 보내주시면 딜레이는 조금 될 수 있어요. 이게 저희가 녹화를 제가 조금 미리 해놓는 편이어서 그래도 책을 꼭 읽어보기는 하겠습니다. 추천 부탁드리고요. 좋아요, 댓글, 그리고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하루도 좋은 책 만나서 행복하게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